안녕하세요.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에서는 교재에 있는 그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퀀텀이라는 말인데요. 사실 그 라틴어에서 퀀터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퀀터스의 뜻은 이제 어떤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개수. 그래서 이제 이게 물리학에서 주로 이제 사용되던 그 단어인데, 이제 그 컴퓨터의 그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요즘 그 구글을 포함해서 IBM, 인텔,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지금 개발을 이제 하려고 초기 모델을 만들면서 그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퀀텀의 이제 원어적인 뜻은 여기 보면 뭐 어떤 수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떤 정수적 개념에 할당되는 수치 뭐 이런 뜻인데, 그 이제 물리학에서의 뜻은 이제 밑에 나와 있죠. 원자나 전자, 중성자, 양성자와 같은 어떤 원자 이하의 미시 세계에서 입자들이 운동 또는 상호작용을 할 때 방출하거나 주고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 단위이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컴퓨터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뭐 3개의 비트가 있다 하게 되면 이제 그 3번의 어떤 비트를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요 양자 컴퓨터에서는 2개의 비트를 동시에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3개의 비트면 이제 2번 만에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비트 수가 많아지면, 즉 n개의 비트가 있으면 n번의 연산을 지금까지 이제 어떤 비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했지만, 이제 이의 n승계의 연산을 한 번만에 처리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양자 컴퓨터가 그 빠른 속도로 이제 처리할 수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실제적으로 보면 그 가장 위협이 되는 게 이제 암호를 해석하는 데 많이 쓸 수 있다는 거죠. 뭐 어떠한 암호든지 간에 모든 가능한 체계를 지금 현 컴퓨터로 하려고 그러면 이제 몇십 년이 걸리는데, 모든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해보면 사실은 암호는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런 경우 현재 컴퓨터로는 불가능한 거를 양자 컴퓨터로 하게 되면 몇 분 만에 그 암호를 풀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거를 이제 예를 이제 많이 드는데, 그 다음에 이제 현실 생활에서도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뭐 소인수 분해 같은 경우도 뭐 몇 자릿수 이하인 경우는 쉽게 빨리 해결을 하지만, 사실 그게 정수의 범위가 크면 엄청나게 긴 숫자인 경우는 몇십 년이 걸려도 소인수 분해 결과를 이제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컴퓨터가 사실은 이제 뭐 주어진 문제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빠른 시간 안에 하는 거지, 모든 문제를 가능한 시간 안에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양자 컴퓨터가 새로운 미래의 그 컴퓨터의 모델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2교시에서는 이제 책에 있는 구장이죠. 상상 초월의 속도로 미래를 지배할 컴퓨터.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 이제 작년에 그 우리가 비트코인이 한참 이제 그 말이 좀 있었죠. 블록체인 방법을 사용한. 이제 이게 그 갑자기 그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그 구글에서 양자 컴퓨터의 초기 모델을 선보이면서 그 가격이 내려갔는데, 이 암호화폐인 경우 암호를 풀어버리면 이게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비트코인을 내 걸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현재 있는 컴퓨팅 시스템으로서는 암호를 풀기가 요연한 일이에요. 좀 몇십 년이 걸리죠. 근데 이제 그 양자 컴퓨터로 하게 되면 그 2개의 비트를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에 그 빠른 시간 안에 암호를 풀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이 폭락했던 사례를 지금 그 책에서 소개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은 그 그 화폐에 대한 얘기 이후에 간단한 그
양자 컴퓨터의 비트 처리 방법, 이제 큐빗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이제 우리가 비트 말고 큐빗, 두 개의 비트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퀀텀 비트라 해서 큐빗이라는 용어를 새로 써요.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양자 컴퓨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이 책에서는 그 지금 적용되고 있는 분야, 뭐 산업, 뭐 이거를 몇 가지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양자역학이라는 물리학에서 그 우리가 두 개의 비트를 처리하는 이제 소자도 지금 이제 3교시, 4교시 때 이제 설명을 할 텐데, 그리고 다양한 소자를 이용해서 두 개의 비트를 동시에 공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술을 뭐 중첩, 텔레포네이션, 양자 얽힘, 우리나라 말로 뭐 이런 기술을 써요. 그래서 뭐 그 기술은 뭐 여러분들이 뭐 깊게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0과 1을 동시에 그 공존 처리할 수가 있어요. 즉 00, 01, 10, 11. 네 개, 그 네 개라서 이제 퀀텀이라는 말을 또 쓰기도 하는데, 어떠한 그 네 개의, 그러니까 두 개, 이제 기존에는 하나의 비트 단위로 처리했다면 두 개의 비트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n개의 비트를 2의 n승계의 연산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라는 이제 논리가 나오는데, 이론적으로 이제 그러한 게 핵심이죠.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리차드 파이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이디어를 냈고, 그 작동되는 원리의 가능성을 옥스퍼드 대학교의 우리 데이비드라는 교수님이 이제 실질적으로 고안을 했어요. 지금까지 트랜지스터 기능에 그 게이트웨이 위주의 논리 회로로 사용했던 방법에서 양자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두 개의 그 비트를 동시에 처리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낸 거고,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보면 그 무어의 법칙에 의하면 우리가 1965년에 그 인텔사에 근무하던 무어라는 분이 미래에 자꾸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계속 지속적인 기술 발달이 어떤 형태로 일어날 것인가. 일정한 주기마다 2배의 그뭐 처리 속도가 향상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가 이론적으로 그 원리를 동작시키게 되면, 궁극적으로 가면 그 계속 발전하게 되면 주어진 어떤 반도체 칩 안에 무수히 많은 트랜지스터가 들어가게 돼요. 이 사람의 이론에 의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소자들끼리의 그 어떠한 그 양자적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양자 터널링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그마한 공간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요만한 자그마한 공간에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람들 사이에 그 어떤 주고받는 신호들이, 물리적인 신호들이 자꾸 작아지게 되면 그게 그 결국은 양자적 현상으로 인해서 그 트랜지스타로 인한 신호 처리가 불가능하게 된다. 결국은 양자적인 처리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도이치라는 박사 교수님이, 이제 옥스퍼드 대학 교수님이 미래는 양자역학을 이용한 컴퓨터다.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들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그 IBM이라든지 인텔, 그 다음에 구글에서, 이제 뭐 인텔에서 지금 먼저 시작을 했고요. IBM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서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요즘 나오는 양자 컴퓨터들은 이제 좀 크기가 크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우리가 처음에 나왔던 컴퓨터를 생각하면 엄청나게 큰 크기였죠. 그래서 폰 노이만 구조,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의 어떠한 그 기본적인 개념의 스토어드 방법의 컴퓨터 구조, 그게 이제 우리가 트랜지스타의 원리가 시작이 된 건데, 그때부터 만들어진 컴퓨터는 엄청나게 컸어요. 그때 이후에 이제 자꾸 작아지면서 여러분들 스마트폰까지 온 건데, 그게 이제 양자 컴퓨터도 초기 모델은 이제 크죠. 앞으로는 이제 그게 좀 작아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기본적인 원리는 양자 터널링, 여기 이제 또 양자 어닐링, 그 다음에 신경 네트워크,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두 개의 비트를 한 번에 처리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의 비트를 우리가 퀀텀 비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퀀텀 비트라는 게 큐비트죠. 아래에 보면 이제 퀀텀 비트라고 얘기하는 게 두 개의 비트를 동시에 처리한다.
그래서 이제 0 아니면 1을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에 n개의 비트는 이제 2의 n승계의 퀀텀 비트, n개의 큐비트는 2의 n승계의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2의 n승계의 연산을 한 번만에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론적인 원리가 나오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카이스트에서 요 가능한 가능성에 대해서 그 시범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도적으로 지금 주도권을 잡기 위한 노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 왼쪽에 있는 게 그 유명한 무어의 법칙입니다. 이게 그 이 사람이 그 어느 저널인가요? 일렉트로닉스라는 그 저널에다가 그냥 글을 이제 1965년에 그 당시에는 뭐 엑셀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 무어라는 사람은 이제 인텔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냥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위에 컴퓨터의 성능은 일정 시기마다 이제 증가할 것이며 그것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겠다라고만 말했어요. 근데 그때 이후에 사람들이 그러면 일정 시기가 어느 시기냐? 그래서 이제 그때 떤 사람이 또 거기 책에 그 오른쪽에 지금 나와 있죠. 18개월이라고 또 이제 얘기를 했다가, 그게 이제 그 왼쪽 그림의 점선 위에 있는 점선이에요. 18개월.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 24개월이 이제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18개월마다 성능이 향상되는 건 더 빨리 향상되는 거고, 아래에 있는 건 2년마다 향상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뭐 무어라는 사람은 시기를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논문에서.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18개월이다, 뭐 24개월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24개월이 좀 맞더라 이런 얘기예요. 24개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동그라미 점은 실제적인 그 컴퓨터가 개발되고 있는 성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971년에 4004라는 모델이 나왔죠. 8080 모델. 이게 그 X 컴퓨터, X 뭐죠? 806, 286 컴퓨터, 386 컴퓨터, 뭐 486 컴퓨터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때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떤 오퍼레이션의 수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왼쪽 이제 가로축은 이제 연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세로축은 그 트랜지스타의 개수예요. 개수. 주어진 공간 안에 트랜지스타의 개수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연산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렇죠? 그런 기술이 반도체 기술이고,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동그라미 점을 이제 그려봤더니 이렇게 됐는데, 이게 2년마다 이렇게 증가하다라고 한 게 예측이 정확하게 맞더라 이런 얘기겠죠. 18개월이 아니라 1년 반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2년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삼성이나 뭐 LG 컴퓨터들은 2년마다 새로운 모델을 이렇게 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은 이제 요때 이후에 건 이제 뭐 지금 그려보진 않았지만 요게 이제 요 2년마다 이제 증가하는 추세가 지금 계속 이제 맞아 들어가고 있는데, 무어의 법칙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2020년까지 왔죠. 벌써 이제 16년까지 계속 가게 되면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이제 무진장 많아질 텐데, 이게 트랜지스터들 사이에 그 어떤 양자 터널링 현상으로 인해서 그 양자역학적인 컴퓨터로의 발전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 트랜지스터의 개수를 무한정 늘리다 보면 이게 그 어떤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죠. 아무리 작게 하더라도. 그래서 그러더니 차라리 두 개의 비트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 어떤 양자역학 원리를 이용한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무어의 법칙은 상당히 그 컴퓨터를 그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일반적인 얘기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시고, 무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무어스 로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나라 말로 무어의 법칙. 근데 이 사람 말씀대로 가게 되면 이거 트랜지스터가 연도별로 계속 많아지는데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2010년 이후 반도체 프로세서의 처리 속도가 2배씩 증가한다는 게 무어의 법칙이었죠. 이게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한계점에 도달했죠. 무어 얘기하는 트랜지스터를 더 이상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그래서 양자로 가자.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된 배경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 기존의 트랜지스타의 기술 대신에 양자역학적 기술의 소자를 써서 이제 3, 4교시에 그런 소자, 트랜지스타 말고 다른 소자를 설명을 할 텐데, 그런 소자를 쓰게 되면 이제 양자의 원리를 이용해서, 물리학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두 개의 비트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이 n개의 큐비트로 이 n승계의 오퍼레이션을, 연산을 한 번만에 처리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책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제 X축 규모, X축은 이제 문제의 규모고, Y축은 이제 오퍼레이션 횟수예요. 이 두 가지를 좀 보면,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요 그래프가 두 개가 있죠. 검정색 그래프에 2의 n승, n이라고 하는 건 문제의 규모예요. 즉, n이 100이면, 이제 요 녹색 선 있죠. 아래에 있는 거. 100의 5승은 10만이죠. 하지만 2의 100승은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1.3 곱하기 10의 30승이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생활에 존재하는 문제의 규모라고 얘기하는 건 뭐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제약된 문제, 100가지의 상황 속에서 최적의 해를 만들어내라 라는 상황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알파고 같은 경우가 이 문제의 규모가 어마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 수를 뒀을 때 저 사람이 둘 수 있는 수가 무지 많은 거죠. 좀 그런 경우 문제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요. 얘를 이제 기존의 컴퓨터로 하게 되면 이게 그 바둑을 그 다음 수까지 두는데 해를 못 쳤죠. 그런 경우 그 문제는 지수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게 이제 지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건데, 이 n승계의 오퍼레이션 횟수를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그 현존하는 슈퍼컴퓨터로도 이제 불가능한 거고, n의 문제에 이제 뭐 5승, 6승, 7승 뭐 이런 거는 현존하는 슈퍼컴퓨터가 해결이 가능해요. 문제가 많아질수록. 얘도 이제 문제가 많아지게 되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떤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 복잡도가 수행해야 되는 문제의 그 오퍼레이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때, 여기서 뭐 익스포넨셜의 n승이 아니더라도 2의 n승만 되더라도 이 지수가 이제 2.14니까 뭐 2의 n승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이 양자 컴퓨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책에서.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다섯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가장 기본적인 게 코드 해석인데 이제 암호를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 다음에 화학하고 생물학이 엄청 복잡하죠. 양자 시스템의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상황, 그 다음에 그 시스템 자체가 복잡한 시스템에서 최적화를 찾아내는 거. 대표적으로 알파고를 생각하면 됩니다. 주어진 문제 안에서 문제의 규모가 엄청나게 기하급수로 증가할 때 그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빨리 찾는 거죠. 물론 이제 알파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양자 컴퓨터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CPU를 무수히 많은 2000개 이상의 CPU를 하나의 TPU라고 하는 데다가 이제 직접 회로를 써서 이제 만든 새로운 컴퓨터 모델이긴 하지만 슈퍼컴퓨터도 아니고 어쨌든 양자 컴퓨터도 아니고 현존하는 컴퓨터 기술의 총 기술을 응집해서 만든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어쨌든 미래에는 이런 5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슈퍼컴퓨터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그림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오른쪽은 문제의 규모, 쉽게 얘기하면 뭐 알파고로 생각하셔도 되고, 어떤 내가 뒀을 때 그 다음 둘 수 있는 개수를 이제 문제의 규모라고 봐도 되고,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보통 이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의 규모는 무한정이지만 그 해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죠. 이제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데 100가지의 그 가정을 만약 예를 들면 100가지의 가정을 내가 두고 그거에 맞는 그 해를 찾아라. 최적의 해. 그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에 갈 수 있는 100가지의 경로 중에 가장 비용이 작거나 가장 거리가 작거나 가장 비를 적게 맞을 수 있는 길을 찾아라. 할 때 그 여러분들 C 프로그래밍이나 파이썬 자바로 할 때 사용되는 연산의 횟수. 그죠? 더하기는 몇 번, 빼기는 몇 번, 나누기는 몇 번, 포문은 몇 번, if문은 몇 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Y축의 연산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문제의 규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로가 하나만 주어졌다. 그럼 그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한 번만 연산하면 돼요. 그리고 10가지, 100가지 그런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풀어야 될 문제도 많아지고 수행해야 되는 연산도 많아지고 그렇죠?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그 지수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해결해야 되는 연산들이 많은 경우 슈퍼컴퓨터로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대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자 컴퓨터와 기존 컴퓨터의 차이점은 이제 이 그림에서 잘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기존 현재의 컴퓨터들은 0과 1을 순서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병렬로 처리하는 구조는 또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처리는 비트 단위로, 그죠? 그래서 뭐 n개의 비트면 n번의 연산을 해야 돼요. 이론적으로. 근데 큐비트는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큐비트는 00, 10, 01, 11이라는 걸 네 가지 상황을 동시에, 그렇죠? 동시에 처리할 수가 있어요. 각각을. 그렇죠? 그래서 n개의 큐비트가 있다 그러면 이에 n승개의 연산을 한 번만에 처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 그림이 잘 나타내고 있죠. 클래시컬 비트라고 하는 건 기존 컴퓨터 0과 1을 하나씩 처리하는 거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위에는 00이고 밑에는 11이에요. 그 사이에 있는 점에 존재하는 게 이제 0의 기준으로 위에 있는 거는 0, 1이고 그 사이에 1에 있는 거 기준으로 1,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상황 그걸 이제 여기 0 더하기 1 나누기 루트 2로 표현을 했는데 그 좌표에 있는 거를 그게 0, 1이 될 수도 있고 1, 0이 될 수도 있다라는 뜻에서 그래서 어쨌든 기존의 걸 비트라고 하면 양자 컴퓨터에서는 큐빗이에요. 그 큐빗이 뭐냐? 00, 01, 10, 11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걸 동시에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서는 최소 단위를 큐빗이라고 써요. 퀀텀 비트.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존 컴퓨터는 비트라고 우리가 배웠죠. 바이너리 디지트 0 아니면 1. 그렇죠? 근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큐비트 00, 10, 11, 01 중 하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트랜지스터로 일반적으로 이제 회로도로 이제 구분하는 게 이제 비트고 우리 이제 양자 컴퓨터의 소자는 초전도체, DNA 구조, 박테리아 등을 써요. 이제 양자역학적 물리를 써서 기본적인 이제 사용되는 소자는 이제 우리가 3, 4교시 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